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 모두가 자리에서 보궐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초유의 여당 지도부 공백 사태, 과연 국민의힘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갈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이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직무대행 모두 다 물러나는 초유의 상황,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거 과연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에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 달렸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비대위. 집권 여당이 지방선거와 대선을 승리하고 비대위 체제를 맡게 됐다. 이런 적이 있었나요? 초유의 상황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대통령실까지 쇄신해야 된다라는 쇄신론 강타, 여당의 지도부 줄 사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라라는 강한 압박이 여당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 특히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력의 3축 모두 다 사퇴해야 된다. 이 대통령실도 쇄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표 보시면 이준석 대표 직무정지, 권성동 직무대행에서 물러났고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사퇴하겠다 밝혔고 조수진 사퇴, 배현진 사퇴, 윤영숙 최고까지 사퇴. 남아있는 사람이 사퇴한 사람보다 더 적은 상황. 여당 지도부 공백 사태. 초유의 사태입니다. 문제는 혁신의 범위와 시기와 인물일 겁니다.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누구 이름이 거론되는지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단일화.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 중에 있습니다. 모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예상했던 것보다 관심이 좀 적은데 이 단일화 변수가 관심과 흥행을 끌 수 있을까요? 한겨레 신문입니다. 어대명에 맞서는 박용진과 강훈식 후보가 단일화의 시동을 걸었지만 이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대중적인 인지도에 앞서는 박용진 후보는 단일화를 서두르고 있고 강훈식 후보는 시간이 여유 있어 보입니다. 뭐 이렇게 서두르느냐라고 해서 과연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빨리 하자라는 박용진, 느긋한 강훈식. 이 두 사람 사이의 이견은 좁혀질 수 있을까요? 이를 바라보는 이재명 후보의 마음은 어떨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산불. 세 가지가 안 된다는 건데 어떤 산불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중국과의 외교 문제에서 다시 사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사드 산불 약속하지 않았냐? 지켜라. 추가 배치 안 되고 미국 입장 안 되고 뭐 등등입니다. 미국은 사드가 중국 안보를 훼손했다는 게 어디냐? 설명해보라. 라고 나섰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박진 외교부 장관. 산불 유지 어렵다. 이 발언에 중국은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알러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을 상대로 과연 지혜로운 외교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펼쳐나갈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5세. 몇 살? 5살. 45세.
그러니까 생일이 지나면 6세, 7세 아동을 초등학교에 1년 빨리 보내는 것. 이게 지금 엄마들 사이에서 논란입니다. 만 5세 입학, 돌봄 공백에 사교육 1년 빨리 돌리는 꼴이다라는 엄마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갑자기 들고 나온 만 5세 입학, 인수위 때도 없었던, 대선 때도 없었던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어린이집 유치원보다 더 일찍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끝나게 됩니다. 엄마 아빠들은 당황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1, 2년 더 학교 보내면 사교육 몇 개 더 해야 되고 애들 뺑뺑이 돌려야 된다라는 학부모들의 반발과 원성이 거셉니다. 정부는, 교육부 장관은 갑자기 조율되지도 않은 이 정책 왜 들고 나온 건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교수 김수경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돌직구의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분명히 지방선거도 승리하고 대선도 승리했고 대통령의 집권 초인데 가장 강력해야 할 집권 여당이 당대표, 직무대행 모두 다 불능 상황, 지도부 공백 사태, 비대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랬던 적이 있었던 걸까요? 당대표, 원내대표 모두 다 초유의 지도부 공백 사태, 집권 여당의 현 주소입니다. 이 비대위 얘기는 최고위원들이 줄사퇴를 하면서 도미노 사태를 하면서부터 거세졌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저는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에 책임을 지기 위해 최고위원직을 물러납니다.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선배들도 깊이 성찰해 주십시오. 실질적인 이 선으로 모두 물러나 주십시오.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정치권에 있습니다. 큰 선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기다 보면 그 오만함에 빠져서 결국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말로 주로 여야 가릴 것 없이 표현되는데 국민의힘에게 승자의 저주가 작용했던 걸까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 최고위 상황을 저희가 표로 정리했는데 네. 이거 표 한번 띄워놓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당 대표는 뭐 당원권 정지, 권성동 원내대표도 직무대행 사퇴, 정책위 의장도 사퇴하겠다 밝혔고요. 조수진 사퇴, 배현진 사퇴, 김재원 사퇴, 일찍 사퇴했죠. 윤영석 사퇴. 남아있는 사람은 이준석계로 불리는 정미경, 김용태. 지도부가 지금 아노미 공백 아닙니까? 네, 이 정도면 사실상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즉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고 2명의 최고위원이 특히 이제 우리가 선출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뽑혔던 등수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예. 1등 최고위원과 2등 최고위원 모두가 다 사퇴하게 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문득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2011년도의 기시감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11년 7월 달에 홍준표 대표 체제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근데 그해 디도스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구설수에 올랐고 그 이듬해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가.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있었기 때문에 최고위원 3명이 동반 사퇴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원희룡, 유승민, 남경필 최고위원이 사퇴하게 되면서 결국 지도부는 5개월 만에 붕괴가 됐고 그 뒤로 탄생했던 비상대책위원장이 바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아하.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 것이죠. 예. 그때도 비대위를 띄워서 영구적인 비대위를 가는 게 아니라 총선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기간을 이끌고 난 다음
그 뒤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황우여 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내년도 1월 달이 지나고 난 다음 전당대회를 치를 때만이 그 이듬해에 있게 되는 총선에서의 공천권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따라서 지금 지도부가 공백 상태에서 비대위 전환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 비대위를 통해서 예. 단기간에 빠르게 전당대회를 뭐 가을에 치르게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기간들을 연장해 가면서 내년 1월 달 즈음해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만 지금 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혼돈의 상황이라는 건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결정적으로 또 다른 이유는 지금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 이기고도 당 상황이 지금 비대위로 네. 비대위라는 거친 물살 속으로 빨려 들어간 상황인 거고 그리고 지금은 박근혜 같은 정치인도 당내에 없다라는 큰 문제점이 다른데 최고위원들이 지금 줄사퇴를 했잖아요. 김병민 대변인님. 특히 조수진 최고가 사퇴하면서 권력의 삼축 또 동시에 물러나야 되고 특히 이제 양쪽에 있는 대통령실과 예. 당에 있는 윤핵관 선배들도 모두 한 발씩 물러나라. 최고위원들이 지금 줄사퇴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당에 대한 지지율뿐 아니라 정부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이 모든 것들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정권 교체를 가장 강하게 열망했던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담하다 이런 마음가짐들이 너도 나도 없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사람을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바꿀 때만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전에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지지율을 보게 되면 정권 교체를 원했던 국민들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이 지지했던 당원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정권 교체를 바랬던 국민들의 민심은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했던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정말 절절한 읍소였는데 예. 이런 일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알량한 권력 투쟁을 위해서 사람들끼리 치고받는 형국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국민의힘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량한 권력 다툼이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의 책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골쇄신해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예. 앞으로 5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심기일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같고 그럼 이 따라서 최고위원들이 예. 쇄신을 요구하면서 물러나라라고 요구하는 대상이 대통령실에 있는 이른바 수석들 포함됩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대통령실의 전면 개편을 얘기하고 있다면 포함되나? 전면 개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겠죠. 그러면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도 물러나라는 대상에 포함됩니까? 이준석 당대표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당대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내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최고위원 전체가 다 같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직무대행은 내려놨는데 예. 원내대표직은 유지하는 걸로 보이는데 최고위원들의 지금 사퇴 요구가 원내대표직에서도 물러나라? 원내대표직에서도 물러나라는 요구가 아마 더 거세질 거라고 어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직을 원내대표직과 따로 떼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지도부가 현재의 기능을 예. 완전히 상실하고 새롭게 비대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가 갖고 있는 걸 모든 걸 내려놔야 예. 되거든요. 최근에 이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가 막 흥행하면서 우리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예. 장군에 관한 다시금 그 얘기들을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되는데 사즉생의 각오 그 정신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정말 절절한 마음을 가질 때만이 살 것이라는 예. 것인데 지금 보게 되면 나는 살고 다른 사람은 죽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순간 당은 내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 물러나자 책임지고. 당대표 이준석 어. 대표도 지금 6개월 이 윤리위 정지 예. 때문에 밖으로 외곽을 돌면서 현재 있는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연일 표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에는 이준석 대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들에 일단 일단락을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 성공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당원들에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기 위해 모두가 다 책임을 질 때가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훨씬 더 거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최고위원들의 줄 사퇴는 누구 한 명을 겨냥한 게 아니라 네. 권성동 직무대행 원내대표, 이준석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을 향한 모두의
물러나라라는 요구고 그래서 본인들도 물러나는 움직임이다라는 건데 일각에서 혹시 뭐 윤핵관 중 누군가가 대통령실은 딱 그대로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만 싹 바꾸기 위해서 최고위원들 뒤에서 뭔가 싹 이거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도 있던데 김 대변인 뭐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유권자의 수준을 이런 정치인들 여의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해서는 큰 코 다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야 이런 거 있습니다. 아니다. 그런 시도를 만약 누군가가 생각하고 예. 그런 계획에 따라서 이를 꾸미게 되더라도 그게 이미 그런 계획들이 만약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예. 당원들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모종의 음모를 통해서 특정 정치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 이 지도부의 현재 기능으로는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예. 끌고 갈 수 있는 여당의 기능이 상실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마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권성동 원내대표 경 직무대행이 최고위원들의 사퇴와 본인을 향한 사퇴 압박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이 엄중한 위기의 직면, 책임을 통감한다. 여러 최고위원분들의 사퇴 의사를 존중하며 저 역시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내려놓을까. 자, 그런데 여기서의 괄호 열고 괄호 닫고는 원내대표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를 두고 원내대표직은 권 원내대표가 유지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조속한 비대위 체제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주말 사이 당에 전달했다. 대통령실, 지금보다 더한 비상 상황이 어딨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건 어렵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전재수 의원님, 그렇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우리 정조대왕함 진수식 현장을 가면서 권성동 직무대행을 만나서 며칠 고생 많았네 라는 이 윤 대통령의 권 대표를 향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고생했다 여기까지다 라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요까지다. 요까지다. 예, 고생했다. 이 의미인데 더는 안 된다. 예, 그런데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께서 이제 그거를 역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힘을 실어준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또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아마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거치면서 아마 이제 직무대행을 그만두는 것으로 급하게 입장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 발언이 이게 위로의 발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도 안 됐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좀 위기를 집권 여당이 좀 맞은 것 같은데 네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지고 있죠. 또 이제 대통령실은 제대로 이제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느낌을 못 주고 있죠. 집권 여당은 현직 당대표는 당원권 정지가 돼 있고 직무대행은 또 직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원내대표직까지 지금 내놔야 된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 상황인데 가야 될 방향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부 같은 경우는 정부 구성도 다 안 됐습니다. 지금 100일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두 번에 걸쳐서 낙마를 하고 지금 후보자 내정도 못 하고 있죠. 예. 공정거래위원장도 낙마를 하고 난 뒤에 후보자 내정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문제라든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 때문에 또 난리인데다가 느닷없이 또 지난 주말에는 교육부가 만 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을 하겠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인데 이것을 그냥 막 던지듯이 이렇게 또 공약이 나오거든요. 학부모라든지 또 관련 단체라든지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느닷없이 또 이 정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이게 총체적인 좀 위기에 좀 직면해 있고 이 상황을 빨리 좀 수습하지 못하면 정말로 이 상황이 고착화돼 가지고 대한민국이 불행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정말로 좀 발빠르게 좀 수습을 하는 것이 네.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최유의 상황이다. 뭐 여야 할 것 없이 집권 여당의 현 상황은 최유의 상황이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고, 자 이럴 때일수록 잠시 걸음을 멈추고 냉철하게 생각해보는 모습이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 모두에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여론의 지적도 많습니다. 결국 전용기에서 대통령이 건넸다는 그 말은 위로의 말일 수도 있겠으나 권 원내대표 체제는 여기까지다라는 대통령의 의중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흥미로운 분석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지난주 금요일에 돌직구쇼 출연하셔서 권성도 원내대표 물러나야 된다라는 직언을 했는데, 권 원내대표의 지금 이야기를 보면 직무대행에서는 내려놓겠다. 하지만 원내대표직은 유지하겠다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원내대표에서도 내려오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요? 일단 처음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 있는 상황에서 그 직무를 윤핵관, 자칭 타칭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행을 한다는 게 모양새가 굉장히 좋지 않고, 차라리 이참에 국민의힘이 아예 윤핵관이든 이준석 대표든 다 물러나서 완전하게 쇄신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만두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직무 대행직만 그만두셨고 원내대표직은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원내대표로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최고위원으로 구성된 지도부가 어쨌든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은 이 지도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에서도 물러나시고 국민의힘이 어떤 하나의 특정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혹은 지금 이렇게 당권을 놓고서 서로 정말 보기 민망한 다툼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주지 않게끔. 지금 김수현 교수님 말씀하신 도중에 홍준표 시장의 발언이 밑에 자막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지도부 총사퇴하고 새 원내대표 선출해야 된다. 지금 김수현 교수랑 똑같은 의견을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권 원내대표 유지하며 권한대행만 사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실 그 국민의힘이 거의 소멸 직전까지 갔던 정당이었다는 거 다들 지금 잊어버리고 계신데, 소멸 직전까지 갔던 정당. 그렇지만 기세회생해서 어쨌든 대통령을 배출하는 정말 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살아난 정당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전 투구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당이 원래 어땠었지? 친박, 진박, 뼈박 이런 식으로 서로 당권 다툼하고 이런 당이었었지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뼈아픈 말씀을.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이 위기를 예. 잘 쇄신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국민들의 마음은 정말 급속도로 더 냉각돼서 예. 이 당이 원래 이런 당이었어 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참에 윤핵관이든 이준석 대표든 모두 물러나고 완전하게 쇄신할 수 있는 되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원내대표직에서도 물러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홍준표 시장이 권성도 원내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원내대표직을 사수하면서 권한대행만 내려놓는 건 말이 안 된다. 총사퇴해야 된다. 여기에 더해져서 김병민 전 대변인과 김수현 교수는 이참에 이준석 당대표도 물러나고 대통령실에 전면 쇄신도 있어야 한다라는 돌직구를 오늘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반응이 문제일 텐데, 저는 이 대표의 반응을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비판해왔던 소위 윤핵관들이 붕괴 직전인데, 이준석 대표는 이 상황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양머리를 걸고 개고기 팔지 말랬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한다. 조수진 최고의 사퇴와 메시지가 알려진 이후에 이 대표가 이런 반응을 했어요. 당권 탐욕에 제정신 못 차리는 나주글과 골룸 아닌가. My precious. 나 외치고 다녀라. 이 대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손정희 변호사님. 얼뜻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는 장제원, 권성동 원내대표, 배현진 최고, 조수진 최고 다 싫어하는데, 지금 최고위에 보면 이 대표가 좋아하는 정미경 최고랑 김용태 최고만 딱 둘만 남고, 이 대표랑 불편한 사람들 다 지금 사퇴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왜 여기다 대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까? 그 골룸이 이제
보물, 반지를 찾고자 또는 그것을 욕심내고자 엄청 그 탐욕적인 모습을 보이죠. 네네. 나주굴은 마찬가지로 이제 탐욕적인 어떤 악령 같은 악한 세력들을 이제 지칭하는 건데, 이 당 내부의 최고위원 위원들이나 또 이제 당권의 실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했다. 이제는 뭐 어떤 가식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정의나 명분 이런 것도 이제 내세우지 않고 대놓고 권력을 쫓고 대놓고 권력에 있던 이준석 당대표를 끌어내렸다라고 정면으로 이제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당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일련의 어떤 비대위나 이런 것들을 해체하는 수순도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당대표를 내려보내기 위해서 예. 이 내쫓기 위해서 거의 당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분열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정면으로 이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생각은 그거다. 나를 내쫓기 위해서 최고위원들이 지금 이런 정치적인 쇼를 벌이고 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준석 당대표가 6개월 뒤에 되돌아올 가능성 예. 여지가 있었잖아요. 그것마저 없애기 위해서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고 전당대회를 다시 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이준석 당대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이렇게까지 권력 다툼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캐릭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네. 지금 여당의 상황과 최고위원들의 사태, 대통령실의 쇄신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 글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복귀 여부 같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 일이 다 벌어졌다라고 보는 당내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고, 너무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대표의 의심이라는 손정혜 변호사님의 분석이에요.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완전히 네. 최고위원들과 원내대표와 직무대행과 대통령실 수석들까지 사퇴가 요구된다. 지금 이 지경이 벌어졌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해서 얻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앞서 이제 1등 최고위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최고위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나섰을 때 가장 높은 득표를 받게 되는 수석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당대표가 사실상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때는 원내대표 그다음 이 조수진 최고위원이 그 직을 수행하게 되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거 때부터 조수진 최고위원과 대통령 선거 때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 국면들이 꽤나 노출돼서 불편한 양상들이 드러난 바 있었습니다만은, 누구 하나를 탓하기보다는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당을 슬기롭게 이끌지 못한 지도부 전체의 책임으로 귀결되게 되죠. 예. 우리가 정치함에 있어서 책임 정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책임이라는 건 권한의 크기가 강한 사람부터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행동을 보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옳고진 선이고,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골룸 같은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을 쏟아내면서 굉장히 악한 단어들을 거듭 쏟아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준석 대표 개인뿐 아니라 지금 있게 되는 당 지도부 전체의 문제로 인해서 현재 국민의힘 그리고 집권당과 같이 발을 맞춰야 되는 대통령실 모두가 국민들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통감은 모두가 함께 가져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일 텐데, 이준석 대표는 끝끝내 누군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쉬운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 대통령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고 이를 원만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당을 이끌어왔으면 지금 현재와 같은 초유의 상황이 오게 됐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를 향한 쓴소리도 알려주셨습니다. 과연 이 사태가 누구 한 명의 책임일까라는 퀘스천에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준석 대표든 이준석 대표와 대척점에 있었던 소위 윤핵관이든 모두에게 큰 책임이 있어 보이고, 지방선거와 대선을 승리하고도 지금 비대위 체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참모들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제원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초선 의원들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이제 성명서 낼 거라고 하시던데. 초선 의원한테 물어봐야죠.
비대위 체제 그러냐? 전환 관련해서는 왜 그래요? 어떤 의견이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오늘 워낙 많은 분들이 의원님 방 다녀가셔가지고 오늘 할 말이 없어요. 다른 의원님들이랑 뭐 좀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으셨다는 게 어떤 거죠? 꼭 이럴 때는 엘리베이터 늦게 내려와. 자, 소위 이준석계의 반응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명분 없다라는 강한 반발이 나옵니다. 김용태, 비대위 전환 근거 없다. 이성 찾고 원칙 지켜라. 대통령실 의중만 살피고 눈치 보기에 급급. 집권 여당이 원칙도 절차도 없이 날림으로 일처리하는 코미디 집단이었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최고, 정미경 최고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제는 하다 해도 안 되니까 최고위 기능을 상실시키려고 순번을 정해놓고 마치 한 사람씩 사퇴를 하고 또 권선동 원내대표는 하고 직무대행은 내려놓고 최고위 기능 상실시키기 위해서 다 한다고 해도요.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사실 비대위로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당원 단계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비대위로 가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고요. 권성동 직무대행께서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내대표는 유지하고 당대표 직무대행을 내려놓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제는 원내대표도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뭐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두 명의 최고위원들은 지금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김수현 교수님, 두 분의 주장이 좀 상충됩니다. 그러니까 정미경 최고의 주장은 소위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직무대행이 왜 사퇴하고 최고위원들을 왜 사퇴하냐. 두 분 다 왜 비대위 체제를 가느냐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또 동시에 김용태 최고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원내대표직도 물러나라. 그러게요. 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비대위로 전환되는 것, 즉 그렇게 되면 이 대표가 돌아올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비대위 전환을 반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면 본인들도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이 상황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까? 셋 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본인 두 사람, 정미경 최고위원과 김용태 최고위원은 지금 사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버젓이 여기서 지금 활동을 하고 싶은데 아예 지도부를 다 폭파시키자라는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면은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최고위원의 이 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친이준석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6개월 있다가 돌아왔을 때, 징계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올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의 평소 성향대로라면 징계가 있었을 때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소송까지도 불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수긍하는 분위기였어요. 6개월 뒤에 돌아오겠다라는 입장이었고 아주 강렬하게 저항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가 거리가 아니고 사고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는 없다. 6개월 있다가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형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준석 대표도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어서 그런 식으로 봉합이 됐나 했는데 만약에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돌아올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이 지도부 자체가 지금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보는 것이 무리다. 왜 그렇게 보느냐라고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지만 서로 비판했지만 역설적으로 권 직무대행 체제의 운명과 이준석 대표 측의 운명이 공동체다. 약간 연동되어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사실상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게 빠르게 진압했거든요.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기를 당대표는 거리가 아니고 사고라서 언제든지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싹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이준석 대표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공생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아마도 이제 이렇게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민 대변인 예 아니오로 짧게 답변만 네. 좀 추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다시 옵니까? 그럴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휴가를 가게 된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과연 역대 휴가를 맞은, 첫 휴가를 맞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휴가를 떠난 대통령이 있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거두절미하고 참모들을 다 갈아엎어야 할지도 모르는 과제를 갖고 고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실도 쇄신론. 윤석열 대통령의 불편한 휴가. 정말 불편한 휴가죠. 휴가 직전에 갤럽 여론조사가 지지율 20%대를 찍었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용산에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요. 부정이 60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긍정이 28. 30%대가 붕괴됐다는 거가 더 위기입니다. 더 비상인 겁니다. 자, TK. 대구 경북의 지지율은 어떨까요? 지지층의 핵심층에서도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지지율이라는 게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면 전체 지지율은 더욱더 지지율 하락이 가속화되게 돼 있는데 이렇습니다. 현재 긍정 40, 부정 47. 대구 경북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낮냐? 왜 떨어지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인사가 많다라는 말이 여기서도 확인. 21%. 그리고 보자. 기타 모름 10%. 경험자질, 경샘 인재, 독단적 일방 8%, 소통 6%, 경찰국 신설 4%, 여당 내부 갈등, 권성동 문자 노출도 3%.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 부정평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된 발언도 변화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수량 부정평가가 지금 60% 넘게 나오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네. 자, 대통령은 이제 휴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김병민 대변인님. 네. 대통령실에게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참모 수석까지 싹 바꿔라. 이게 어느 범위라고는 한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메시지가 용산에도 전달됐습니까? 어제 조수진 최고위원이 어제였던가요? 공개적으로 그 내용들을 다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아마 못 들었으리 만무할 거라 생각하고요. 이미 조수진 최고위원의 그 같은 발언 이전에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도 현재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배경에 인사 문제를 특히나 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이 1일이고 8월 한 17일 정도가 되면 대통령 취임 100일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 정도 기한을 즈음해서 아마 지난 취임 100일 과정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잘한 부분, 못한 부분들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 평가의 내용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해법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경청하고 있을 겁니다. 경청하고 있을 거다. 어느 선까지 쇄신해야 된다고 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정말 어려운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요. 정권 교체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 기대와 희망을 갖고 한 번도 정치에 참여해보지 않았던 대통령 윤석열을 만든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건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가능성과 기대, 희망을 갖고 있었을 텐데 취임한 지 아직 100일이 되지 않아서 지지율이 쭉 하락 국면 30%가 무너지는 초유의 일을 겪어내게 됐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저는 기본적인 정치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그 책임은 권한이 가장 크고 무거운 사람부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통해서 잘 보좌하고 보필하면서 이 문제를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떤 무거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정말 무겁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그 답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나와 있다. 본인들이 가장 잘할 것이다. 네. 이런 말로도 들리고요. 오늘부터 휴가를 떠납니다. 대통령이. 이번 주 금요일 5일까지 대통령의 휴가는 예정이 돼 있습니다. 비교적 짧습니다. 앞서서 전재수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데다가 참모진의 쇄신 요구까지 대통령은 받고서 휴가를 떠나게 되기 때문이죠. 김태흠 충남지사의 말이 굉장히 뼈아플 것 같은데 여당 내각 대통령실 세 축 무능함의 극치다. 대통령만 국민 앞에서 동네 북 마냥 문매 맞고 있다. 책임질 사람 책임져라. 여권 관계자 대통령실의 실세 수석이 안 보인다는 말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돌직구를 날렸어요. 대통령실도 무능하면 극치다. 대통령이 동네 북이냐? 너희들 뭐 하고 있었냐?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인적 쇄신론 주의 깊게 듣고 있다. 대통령실의 반응은 짧지만 엄중합니다. 여권 인사, 당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미 리스트가 지금 나와요.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최영복 홍보수석 등 최소 원실장 투수석은 교체해야 된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이 김태흠 지사의 이야기를 전재수 의원님 공교롭게 또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셨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김대기 비서실장, 최영범 홍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도 지금 조간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태흠 충남도지사하고는 제가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어서 그러시죠? 예, 이분이 굉장히 뭐 이 수식어 필요 없이 그냥 돌직구로 그냥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완전 돌직구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또 뒤끝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김태흠 도지사 이야기는 좀 새겨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은 지지율이 이 정도 밀리고 국민 여론이 이쯤 되면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겁니까? 인적 쇄신입니다. 쇄신이다. 예, 인적 쇄신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 인적 쇄신을 이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각의 장관들 같은 경우는 100일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등등 해가지고 100일은 고사하고 한 달밖에 안 된 장관들도 있고 또 인사청문회 없이 이제 임명된 분들도 있는데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임명을 해놨는데 내각을 금방 바꿀 수 있을까요? 장관 교체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장관은 안 돼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은 어떠냐? 지금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런 분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청와대 내에 대통령실 내에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인사비서관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낮은 이유가 국민들로부터 인사 문제라 그러는데 인사 문제. 근데 거기는 이제 대통령 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인연 있는 검사들이 예. 말하자면 정부 요직과 대통령실 요직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분들은 지금 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분들도 다 바꿔야 되는데 과연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믿고 또 의지하는 이 검사 출신 대통령실의 이 비서관들 예. 바꿀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파구는 인적 쇄신 하나밖에 없는데 예. 과연 인적 쇄신을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이 이게 한 일주일 또는 보름 한 달 안에 돌파가 가능하냐라는 이제 의문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뒤 가릴 거 없이 인적 쇄신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해야 된다. 확실하게 좀 해나가는 것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돌파하는 유일한 탈출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수영 교수님, 지금 오늘부터 첫 휴가예요.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할까 상당히 좀 궁금한데 대통령실에서는 국정 운영 구상에 전념하겠다라고 밝힌 걸로 봐서 뭐 지금 휴가다운 휴가는 이미 물 건너갔고 이걸 어떻게 이제 타개할 건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통령이 굉장히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대통령 스타일에 대해서 온 국민이 잘 아시지만 일단 굉장히 의리가 강하다. 뭐 이런 장점을 검사실로부터 꼽혀왔는데 이 장점이 곧 단점이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바로 지금 같은 순간. 그렇죠. 이제 검사 시절에는 이제 뚝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내 길을 간다.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주변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게 장점이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말을 굉장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적 쇄신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파동으로 취임하자마자
거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했던 것이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을 완전히 전원 물갈이한 적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안 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유능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고 있다라는 인상이라도 국민들에게 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주변에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어떤 좀 이미지가 있어요. 너무 이제 주변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갈 길만 간다는 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인적 쇄신 그리고 대통령실 내의 수석 비서관들 뭐 이런 사람이라도 조금 바꿔가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쇼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100일도 안 됐는데 30%가 무너졌다는 것은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휴가 때 좀 듣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뭐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를 통해서 많이 소통한다고는 하지만 주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쪽에 가까웠지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경청하는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듣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 제언 드리면 이게 쇼든 뭐든 간에 왜 임기 초기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기자들 불러가지고 김치찌개 끓여서 뭐 대접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듯이 뭐 비공개라도 그렇게 기자들 모아서 김치찌개 끓여주고 좀 얘기를 듣는 시간. 사실 기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 기자 중에는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매체도 있고 우호적이지 않은 매체도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잘 알고 있다. 기자들이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로부터 이야기도 좀 듣고 좀 듣는 시간이 되는 휴가가 되셨으면 사실상 휴가라고 볼 수 없죠.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김병민 대변인. 지금 앞서 여권에서 나온 자리가 크게 세 자리예요. 비서실장, 그리고 홍보수석, 정무수석. 근데 이제 사실 비서실장 교체라는 건 이거 뭐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 비서실장을 영어로 하면은 chief staff예요. chief staff,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모든 수석과 비서관과 행정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좌하는 모든 스태프들을 대표하는 반장, 대장, 이게 이제 비서실장, 영어로 표현하면 chief staff가 되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교체한다는 건 일단 용산 비서실 전면 다 고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동적으로 비서실장 교체하면 정무수석하고 뭐 홍보수석은 뭐 자동적으로 교체되는 수순이에요. 대통령 교체할까요? 올해 1월 달에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내려가기 시작했던 국면이 있었고요. 그때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표의 그 선대위원장 직무였던가요? 그 직무의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갈등들이 심화됐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던 때가 있었고요. 올 초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다 정부 그만두면서 완전히 선대위를 전면 해체 그리고 선대본부로 모든 것들을 출범하겠다. 그리고 슬림한 선대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면 쇄신을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연말에 저를 제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만나는 우리 출입하는 많은 기자들도 같이 함께 이제 출입하면서 있으니까 후보의 지지율이 안 좋은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흥이 나지 않고 또 캠프 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가는 곳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 후보 시절에 선대본으로 모든 것들을 개편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이제 선거가 가까우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몸집이 비대해지면서 초창기에 갖고 있었던 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민들이 선택했을까? 윤석열 다음은 무엇일까? 이 일들에 대한 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던 게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정치 경험이 없었던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국민들 곁으로 다가서겠다고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면서 올 초부터 시작했던 일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 다시금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이 거의 그런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사람과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가 지금 대통령, 새 정부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자리도 조금씩 내어내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확실하게 다시 한번 심기순하면서 국민 앞에 나가설 수, 지지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기이지만 이게 기회는 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chief of staff, 비서실장부터 해서
대통령실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먼저 전격 교체하면 이게 마치 어떤 쇄신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기회는 있다, 위기지만. 자, 그러면 손정희 변호사님, 이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작업인 게 분명한 것이 대통령실에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어요. 대통령실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바로 여당의 일인데, 여당의 인선, 여당의 리더십 교체가 대통령실이 강력할 때는 대통령의 입김과 손길과 의중이 다 반영이 되지만,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처럼 대통령실 자체가 쇄신의 대상이 됐을 위기 시에는 대통령실의 입김대로 여당이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이 어려운 작업 속에서 찰나의 반전의 기회를 여당과 대통령이 잡으려면 세 박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 그다음에 최고위를 포함한 원내대표, 직무대행의 사퇴, 이준석 당대표의 사퇴. 이 세 박자가 이루어져야 전면 쇄신이라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 설사설사 대통령실 쇄신하고 원내대표까지 물러난다고 가정할 때 과연 이준석 대표가 물러날까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사실은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권한이라든가 자리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개입하는 순간 갈등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준석 당대표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을 알아챈 상황이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큰 세력을 만들어서 저항할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여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과 척을 져서 집권 여당이 잘 되는 구조는 절대 아니죠. 그런 면이 이제 정치적인 부담감으로 이준석 당대표한테 이제 주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는 반발하고 있고, 아까 개머리 걸고 뭐 개고기를 판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지만, 더 이상의 어떤 저항의 명분이 없으면 이준석 당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런 면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 번에 찰나의 순간에 정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아까 여론조사 보시면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총체적인 다양한 원인이 합해져서 지금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나가듯이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한 단발적인 두세 가지 요인을 제거해서 지지율이 급등할 수 있다, 그렇게 오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천천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뭐 참모진이 잘못했다, 이준석 당대표가 잘못했다, 여당이 잘못했다 지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도 좀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어 스태핑에서 보여주는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려는 모습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이제 이야기라는 구조보단 들으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가려고 진솔하고 진지하고 처절하게 들어보는 소통의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자, 대통령실의 상황과 또 휴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참고인의 사망과 이재명, 그리고 어대명의 득실. 당대표의 도전장을 내민 이재명 의원이 김혜경 씨, 부인 김혜경 씨의 법화 유용 의혹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분의 극단적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이 한 발언이 매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한테 엮지 않습니까?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에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염력도 없고요, 주술도 할 줄 모르고 장풍도 쓸 줄 모릅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당의 나라가 됐다라고, 나는 장풍을 쏠 줄 모른다라고 이재명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계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재명 의원 곳곳에서 연관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사진인데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 사망한 참고인이 참석해서 박수를 치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숨진 A씨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기무사 재직 때 성남 국군수도병원 내에 안보상담소에 근무했다. 이 의원 아들 이번 특혜 의혹 관련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동아일보에선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기도 했었고 기무사 출신이 왜 경기도 경제과학원으로 온지 모르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숨진 참고인의 카드가 경기도 법인카드가 결제되기 전에 숨진 참고인의 카드가 결제됐다. 먼저 선결제됐다. 그리고 나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재결제됐다라는 의혹도 현재는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나와 상관없다라는 이재명 의원의 항변이었고 무당의 나라가 됐다라는 의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한 사람이 이제 사망한 일이잖아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좀 전에 VCR에서 보셨지만 이재명 의원이 이거 뭐 무당의 나라냐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막 웃음소리가 들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나는 장풍을 쏠 줄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도 사람들이 막 웃었거든요. 지금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정쟁화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되치기 하면서 사람들의 웃음을 유발하는 식의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굉장히 고인의 유족들이 볼 때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참담하다고 느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아무 상관이 없다. 물론 지금 법적으로 명명백백하게 어떤 전후관계, 인과관계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이 이 법카 유용 사건을 두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의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과 상관이 있는 일인 거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그 윤석열 당시 후보의 대선 후보의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샀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의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라고까지 주장했던 분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 돌아가신 분께서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배모 사무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인연이라면 법카 유용의 몸통은 이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논리를 만약에 적용한다면 말이죠. 그만큼 이게 정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가 조사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설령 아무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게 무당의 나라냐, 난 장풍도 쏠 줄 모른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희화해서 예. 농담의 소재로 쓸 수 있는 문제인지 굉장히 비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언급하셨던 의혹이 숨진 참고인이 5급 공무원 배 씨 명의의 주택에서 살았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숨진 A씨가 지난 3년간 법카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 씨 소유 빌라에서 혼자 거주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 활동 때 배 씨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손종혜 변호사님, 이례적인 일이긴 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부인에게 배달된 음식이 결제되는 과정에서 아무 상관없는 이분의 카드가 긁혔고 그 카드를 결제한 사람의 명의의 집에서 이분이 또 혼자 살았다고 하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의아한데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어찌됐든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 극단적인 선택인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죽음의 원인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좀 조의를 표해야 되는 예의가 있는데 관련해서 뭐 장풍 얘기하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나와 관련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좀 속상할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관련이 없다라는 것은 아마도 법적 책임이 없다, 나랑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제 법률가적인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사가 왜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면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각종의 이제 비리나 그와 관련해서 법인카드를 이제 무분별하게 썼다던가 음식물을 샀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건의 참고인 수사를 받은 거면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측면을 조금 간과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좀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처음에 보통은 이제 뭐 과잉 수사라든가 심리적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떠올려야 되는데 무조건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어떤 여론이라든가 댓글들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언짢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선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의견 표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김수영 교수도 손정혜 변호사도 이재명 의원의 장풍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주셨는데 전재수 의원님, 장풍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의원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예.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민주당이 아마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현안을 또는 이제 어떤 것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제 눈빛은 더 따뜻하게, 자세와 태도는 조금 더 겸손하게, 그리고 메시지는 조금 더 포용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당 대표가 되고 나면 뭐 제가 바라는 이런 이제 기대에 좀 부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본인이 직접 이 사인과 관계가 없는데 그런 공격을 일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그 명확한 사실이죠.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건 명확한 사실이다. 네, 그래서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조금 좀 한번 점검도 해보고 예.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당의 비판 함께 살펴보시죠. 원내대변인, 연이은 네 사람의 죽음에 추모하고 사죄부터 해야 인간된 도리다. 윤희숙 전 의원, 참 잔인하다. 인간 존중,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치인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반발합니다. 죽음마저 정쟁 도구로 활용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사안에서 이재명 의원의 발언이 당 내에서부터 강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논란인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제가 아는 바로는요, 고학력, 고소득자들, 거의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러지. 언론 관계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댓글 정화, 가짜 뉴스 이런 거 많이 여러분들 시정해주고 말 같지 않은 여론 조작 많이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힘이 나기도 합니다. 제가 누구 어디에 의지해서 버티겠습니까? 저는 워낙 언론 환경에 대해서 불신이 크셔서 이번 발언은 편집이나 발췌 없이 있는 그대로 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네.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저소득자고 못 배운 저학력이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고소득자고 많이 배운 분들입니까? 저학력과 저소득을 세트로 묶고 고학력과 고소득을 세트로 묶은 이재명 의원의 인식에 대해서도 일단 궁금한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의원은 시종일관 국민의힘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정말 이재명 의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오히려 그런 정당을 지지하게 된다라고 했던 이 사실상 서민과 약자에 대한 비하 발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재명 의원의 막말 아닙니까? 이재명 의원은 본인에게 불리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 그 이슈들을 또 뚫고 나가기 위해서 시종일관 엉뚱한 발언들을 쏟아냈던 기억들이 나기도 하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뭐 장풍 발언 등에 대한 얘기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만은 과거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는 당시 상대 후보로부터 여배우 스캔들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바지라도 벗으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당내에서도 문매를 맞았던 적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저학력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지지한다. 이게 또 언론에 있는 언론 문제인 것처럼 언론 탓을 하기도 시작했는데요.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공영방송, 과연 공정하게 정말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가면서 해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이재명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많은 정치인들이 훨씬 더 잘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특히나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얘기했던 TBS 교통방송에서의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숱한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꼭 한마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것을 못 배우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지지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부동산 정책을 잘못 펴서 정말 재산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내 집 하나 제대로 장만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었던 게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 집권 5년이었고 그 기간들 때문에 이런 나라 바꿔달라고 정권 교체의 의지를 힘을 보탰던 많은 사람들이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떠나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반이 넘는 그 상황을 오게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탓으로 귀결하는 정치를 이제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가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요목조목 사실관계 팩트체크 해가면서 야당이 국민들 앞에서 더 이상 막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도록 더 많은 정치권이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막말이다라는 김병민 전 의원의 비판이에요. 이재명 의원 측은 강하게 반박합니다. 정보를 왜곡 조작하는 일부 언론의 책임이 크다. 지금도 제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왜곡해 공격한다라며 기사 하나를 했는데 월소득 200만 원 미만 10명 중 6명이 윤을 뽑았다. 라는 기사를 올려놨는데 글쎄요, 이 기사가 이재명 의원 발언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의 10명 중 6명이 윤 대통령을 뽑았다고? 저소득자와 저학력자가 국민의힘 지지자다라는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당 내에서부터 비판이 나왔습니다. 같은 당권 주자인, 경쟁 주자인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소득이 부족하고 가방끈이 짧으면 언론의 영향을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서 그 프레임에 끌려가는 그야말로 우매한 대중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은 실패하고 언론 탓하고 남 탓하고 국민들 탓하는 겁니까? 그렇게 갈라치기와 혐오하는 정당에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게 지난 대통령 선거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뭐 언론을 탓하거나 무엇을 탓하거나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습성이다. 자,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은 남 탓하지 마라, 잘못된 버릇이다라고 맹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수영 교수님? 이제 이재명 의원이 인용한 그 기사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10명 중 6명이 국민의힘을 찍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어디 갑자기 우주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도 찍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찍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승리할 때는 언론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고 민주당이 패배할 때는 그럼 언론 환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인지 항상 언론 탓을 하는 것 굉장히 전가의 보도처럼 자신의 모든 잘못은 결국 언론 때문으로 귀결하는 이 정말 매직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사회 불평등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해 자체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결국 이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가 사회 소외된 계층, 뭐 저학력자, 저소득자 이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은 민주당의 잘못이죠. 서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건 민주당이 참으로 반성해야 되는 대목인데 그게 아니라 서민들이 우매해서 언론의 세뇌를 받아서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저학력, 저소득 혹은 서민들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는 왜 민주당이 이들에게서조차 표를 받지 못했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나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더 먼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당권 주자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 강훈식 의원의 비판 발언도 들어보셨는데 전재수 의원님, 당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의원의 연이은 발언 논란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다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눈빛은 조금 더 따뜻하게. 눈빛은 따뜻하게. 메시지는 조금 더 포용적으로. 자세와 태도는 더 겸손할 필요가 명언입니다. 있겠다. 예. 예. 그럴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글쎄 이게 그 사실은 이 고소득 고학력, 저소득 저학력에 대한 그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논쟁이 많습니다. 논쟁이 많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발언은 아마도 저소득 저학력자를 위해서 사실은 민주당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분들을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이런 이제 논쟁이 이전에도 좀 있기는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저소득, 고소득 또 저학력, 고학력을 나눠서 특정한 계층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인의 어떤 자세와 태도 이것을 보이는 것이 마치 그것을 그냥 그렇게 이제 단정하고 넘어가는 것은 예. 제가 볼 때도 조금 좀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눈빛은 더 따뜻하게, 자세와 태도는 더 겸손하게, 예. 메시지는 더 포용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강훈식 두 분은 단일화를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할 겁니다. 할 거다? 네, 할 건데 다만 이제 저희가 8월 28일이거든요. 예. 8월 28일인데 이게 후보 등록비가 8천만 원입니다. 와. 굉장히 이제 이게 이제 많죠. 빨리 단일화하면 좀 아깝겠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두 분 중에 한 분은 접어야 되는데 8천만 원씩 이것도 있고 이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국민들께 자신의 어떤 존재와 자신이 주장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알려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렇게 충분히 알리고 난 뒤에 말하자면 단일화를 해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되면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루라도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이제 좀 급한 것이고 강훈식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한 것은 없죠. 충분히 알리고 난 뒤에 단일화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 아마 강훈식 의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8월 28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그런 이제 것들은 조금 더 좀 세질 겁니다. 그러니까 8월 28일이 다가올수록 단일화의 시기는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민주당 상황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선정해봤는데요. 하나하나씩 공개합니다. 첫 번째 소식. 술잔을 집어던진 김용진 경기부지사가 결국 3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왜 술잔을 집어던진 건지, 왜 사퇴하게 됐는지부터 짚어보시죠. 자, 손정희 변호사님, 취임을 하루 앞두고 누구에게 어디서 술잔을 왜 던진 겁니까? 일단은 보도에 따르면은 27일에 용인한 음식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회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술자리도 이어졌던 것 같고 이제 친목을 도모하는 취지의 의견들도 받고자 이런 만찬 자리를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강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참석을 했고요.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교환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도 의견 교환하다가 거친 언사들이 있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술잔을 던졌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이 술잔은 유리잔이니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사람을 향해서 던지는 경우에는. 그래서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고소한 상태이고 그로부터 이제 며칠 지나서 사임한 상태인데요. 최단명 정무직 부지사를 기록했다라는 평가가 따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술잔을 던진 게 사실이라면 이게 단순히 물러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정식으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술잔을 던진 건 맞습니까?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허. 2명의 목격자가 있죠. 그리고 내부에 CCTV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사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김용진 전 경기부지사가 되겠군요, 곧.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부지사직을 사임하고자 한다. 조금의 불미스러움도 모두 저의 책임이다.
도의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최단미영 정무직 부지사였어요. 기록이 됐어요. 3일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자, 지난달 28일 이게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때 당시 첫 일성 들어보시죠. 그 안에서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그 자리 자체가 비공개하기로 하고 만났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적절치 않고 우리 그 황미석 대표님 쪽으로 뭐 잔을 던졌다든지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도의 도의회 국민의힘 쪽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인가 폭력 전문가인가 협치의 판을 깨는 야만적 폭력 행위가 김동연식 협치이고 의회 존중인가? 그의 행위는 도의회 최초의 여성 대표위원에 대한 폭력이다. 임명권자인 김동연 도지사는 김영진 경제부지사를 즉각 파면하고 공식 사과하라. 아니 근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김병민 대변인. 네. 그리고 같은 당이어도 문제예요. 이건 같은 당이어도 또 상대가 여성 도의원이라면 네. 술잔을 집어 던질 게 아니라 한 잔 주십시오.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정치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술잔을 집어 던질 게 아니라 술잔을 집어 던지라는 마음이 있어도 한 잔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 기본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어디다 술잔을 집어 던져요?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됐지만 예. 정말 간발의 차이로 도지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경기도의 의석은 반반이에요. 예. 민주당 반, 국민의힘 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협치를 끌어내지 못하게 되면 김동연 지사가 하고 싶은 경기도정을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 7월 1일부터 경기도의 지사 임기 시작 그리고 도의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됐는데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8월 달인데 아직 도의회가 상임위 배정 등 이런 거 합의 못해서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한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도지사의 정치력, 리더십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가장 중간에서 슬기롭게 풀어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정무직 부지사거든요. 예. 이런 참담한 일을 벌인 일에 대해서 빨리 김동연 지사가 고개 숙여 사과하고 과거에 남경필 지사가 연정을 기치로 그 당시에 연정을 위한 정무 부지사를 도입해서 같이 함께 협치했던 기억들이 나게 되는데 예. 좋은 일들은 다 따라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협치의 정신으로 빨리 김동연 지사가 제 역할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럴 때는 전재수 의원님, 정치 베테랑이니까 김동연 지사가 그 술잔을 이 의원을 향해 던졌다는 그 피해 의원, 여성 의원에게 김동연 지사가 한번 찾아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것은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제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 협치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도지사를 모시는 부지사가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인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동연 도지사께서 또 다른 분도 아니고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대표 의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 경기도정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수습을 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정치권이 아니고 이게 뭐 어떤 사회생활을 하든지 간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술잔을 부딪혀야 할 상대는 상대 정당 소속의 도의원의 술잔이지 그 도의원이 앉아있는 벽이 아닙니다. 잘못된 상대랑 술잔을 부딪힌 것 같습니다. 자, 이 의혹이 사실이란 말이죠.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계신데 두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 전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센 발언, 경고를 했는데 내면에서는 본인의 밀착 경호 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세게 던져놨지만 역설적으로 본인이 뭔가 위협감을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보시면 김정은의 공개 장면에 곳곳에 경호 인력들이 지금 눈에 띕니다. 자, 보이시죠? 원래도 김정은이 경호 인력을 대동하고 다녔지만 통상의 수준보다 더 많이 도처에, 지근거리에 경호 인력들이 노출된다. 지금 조선중앙 TV 화면에 이 정도 노출될 정도라면
실상은 더 가까이 근접 경호 인력을 늘렸다라고 보는 게 통상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김정은이 왜 이렇게 인접 경호를 늘렸을까? 근접 경호를. 요게 관심 사항인데 작년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작년 노병대와 올해 화면. 자, 작년 노병대에 이렇게 김정은이 경호 인력이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 원칙은 경호는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하되 TV에는 노출되지 않게. 이게 사실 경호의 핵심인데 올해에는 그 원칙을 경호의 원칙을 무너뜨렸어요. 그냥 TV 화면에 막 숭숭 노출될 정도로 경호 인원을 보강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자, 북한 문제의 전문가인 김수경 교수님, 김정은 왜 그런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가능할 텐데 일단 경호원들이 화면에 이제 비치게 되면 선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카메라가 경호원을 안 보이게끔 찍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는 경호원이 대놓고 나올 정도로 경호 인력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그리고 여러 명을 붙였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내부적인 동요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중앙TV가 웬만하면 경호원 없는 쪽으로 화면을 찍을 텐데 어느 곳을 카메라 돌려도 경호원이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만큼 얼마 전에 윤석열 정권을 뭐 전멸시킬 것이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곧 내부의 동요를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진압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민심이 좋지 않고 동요의 어떤 그런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호 인력을 강화한 것으로도 보이고 또 얼마 전에 아베 신조 총리가 굉장히 어이없게도 그 경호가 부실해서 총격을 받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도 어쩌면 김정은의 어떤 불안감을 자극시켜서 경호 인력을 대거 보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국에 얼마 전에 뭐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의 군대, 대한민국 윤석열의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의 군인들이지. 전멸할 것이다 발언 센 발언했지만 이거 센 척이었다 이거네요 결국에. 그래서 지금 북한 본인이 사정이 그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집권 이후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네요. 이렇게 경호 인력이 아주 보강됐던 게 집권 초기였거든요.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권위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집권 초기에는 경호 인력이 대거 보강됐다가 지금 한 10년 만에 다시 이러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내부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도 너무 안 좋아서 민심이 굉장히 흔들리고 동요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금 이렇게 경호 인력을 대거 보강해서 좀 불안감 같은 것들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제일 큽니까? 김정은이 이렇게 경호 인력을 늘려야겠다. 어느 날 가만히 김정은 뉴스 보다가 집무실에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경호 인력 2배 더 빠르게 가! 뭐 이렇게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아베 피살 소식이 가장 클까요? 아니면 본인의 내부적으로 코로나 플러스 경제난 이게 더 클까요? 그 내부적인 어떤 그 경제난은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되어 왔고요. 물론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지속되어 왔는데 지금 국제 정세상으로 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로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러한 부분들이 좀 추가되어서 어쩌면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어렵다는데 핵실험은 기억합니까? 그 돈 많이 드는 거? 어쩌면 그런 내부적인 동요를 더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핵실험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죠. 정신승리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심을 돌릴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 같은 것들 그런 굵직굵직한 일들에 더 집중해야 할 수도 있죠. 제 취재원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 있는 교육을 잘 받은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도 김정은 정권의 이 핵 드라이브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려옵니다.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